안녕하세요. 이호석입니다. 오늘은 월간 정광우 시간 돌아왔습니다. 정광우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 달이 정말 너무 빨리 지나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난주부터는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또 그래서 바로 그냥 질문을 드리면 SVB 사태에 대해서 정광우 대표님의 의견을 먼저 좀 듣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뭐 이 문제가 절대 작은 문제다 이렇게는 보지를 않고요. 네, 그러니까 은행이 문제죠. 망한다라는 거는 큰 문제이기는 하나 이제 투자자분들이 제일 사실 궁금해하실 거는 그래서 이것이 뭔가 그 시스템 리스크로 이어질 정도의 건이냐 아니냐, 그 발행시킬 것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하다라고 아마 뭐 다들 그렇게 보실 것 같고요. 그렇게 봤었을 때는 일단 이 문제를 야기한 게 뱅크런인데 그렇다고 하면은 좀 뱅크런 문제가 다른 데까지 전이가 될 것이냐라고 보았을 때는 그런 좀 일반적인 뱅크런하고는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뭐 뱅크런이 발생한다라고 하면은 정말로 전방위적으로 그 금융시장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돈을 빼내가는 것인데 지금 나오는 거는 오히려 이제 중소 그런 이제 지방은행들에서 대형 쪽으로 이동을 해가서 대형은행들의 경우에는 지금 돈이 너무 빠른 속도로 들어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이니까 일단은 그런 모습과는 좀 차이가 확실히 나는 것 같다가 첫째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사이에 일단 뭐 이에 대해 가지고서 연준이나 미국 정부에서 또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 나왔기 때문에 요 불안감도 결국엔 조금씩 이제 감소해 나가지 않을까 차츰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는 사실 이제 이 부분을 더 우려하실 거다라고 보는데 채권을 다들 이제 코로나 이후에는 많이 샀는데 여기에서 알고 보니까 미실현 손실이 굉장히 많더라. 금리가 올라가면서. 그러면은 이 부분은 모두가 다 문제가 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보시는 이제 문제가 두 번째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는 만약에 뭐 이제 이거는 결국은 인플레하고 저는 맞닿아 있는 부분이라 보는데 만약에 인플레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그에 따라 가지고서 뭐 70년대 같이 금리를 엄청나게 올려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부분은 문제가 되겠죠, 이제. 근데 그것이 아니고 저는 이제 그 인플레에 대한 대응 자체가 상당히 이제 빠르게 대응하는 1단계를 넘어가서 이제는 우리가 최종금리가 얼마냐를 가지고서 뭐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 가지고서 시장의 예상이 싸우고 있는 단계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라고 했었을 때에는 지금까지의 속도가 굉장히 가팔랐고 지금부터 가야 될 길은 그리 많지 않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것은 뭐 좀 이제 문제가 전면적으로 되기에는 어려운 오히려 문제이지 않느냐. 왜냐하면 SVB 같은 경우에는 만기 보유 증권 이제 그 기준으로 해가지고 미실현 손실이 거의 자기 자본의 100% 됐었던 게 문제인 건데 다른 데들의 경우에는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이고요. 뭐 그렇다라고 하면은 요거를 이제 가지고 있으면 또 금리가 언젠가는 또 내리는 그런 때도 있고 하면 미실현 손실 부분은 달라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만기 자체가 뭐 상당히 긴 것들이 또 들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보유해 나가면서 차차적으로 해결될 문제이지 않느냐 그런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실현 손실에 대한 우려가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달렸다라는 얘기는 또 다시 말하면 인플레이션이 금리를 결정할 것이기 때문에 금리가 채권의 가격을 결정하니 미실현 손실에 대한 것도 채권의 가격에 따라서 결정된다. 이런 얘기가 될 텐데, 이제 제가 이제 미실현 손실을 비유로 설명드리려면 이제 체감하시라고 10억짜리 집이 6억이 되는데, 6억, 그러니까 나는 안 팔았으니까 괜찮은 거다. 이게 이제 미실현 손실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6억에서 그 다음에 거래된 것이 만약에 7억이랑 8억 이렇게 9억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면 사실 이 4억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이게 이제 5억짜리가 거래가 하나 또 찍혀버리면 이제 좀 머리가 아픈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표님의 생각은 인플레이션도 그렇지만 금리도 이제 낮아질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는 요거 자체가 저희가 뭐 앞으로 1, 2년을 보면은 그거는 뭐 알 수가 없지만은 지금 만기가 이게 남아 있는 것들이 굉장히 긴 것들이 많단 말이죠. 맞아요. 그러면은 뭐 이제 그 사이에 뭐 10년, 20년, 뭐 긴 건 30년도 이렇게 이상이 남아 있는 거를 보유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그 사이에 사실 무슨 일이 있을지는 우리가 모르는 거죠. 불과 한 3, 4년 전만 해도 그쵸. 인플레가 아니라 이거 디플레가 오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면은 그 사이에 이거는 뭐 인플레가 좀 많이 내려가서 만약에 뭐 10년 후에 만약에 뭐 언젠지 모르죠. 근데 그때는 금리가 많이 내려가 있을 때에 이 채권을 가지고서 그때 뭐 매도를 해버린다든지 하게 되면 사실은 손실이 안 나는 그런 것들도 그때 가면은 있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는 그 사이에
요거는 이제 시차가 많이 나는 건데 그 사이에 문제없이 넘어갈 수 있는 체력이 있느냐 없느냐. 근데 그 지점을 건드릴 정도 수준의 아주 이렇게 비우량하게 있는 기업들이 많으냐라고 하면은 사실상 그건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비중을 다 계산을 해 봤었을 때는 네. 뭐 제일 높은 데가 이제는 막 40% 정도까지인데 그게 작년 연말 기준이니까는요. 오히려 지금은 작년 연말 대비 금리가 내려가 버렸으니까요. 시중 금리가. 그러면은 뭐 이게 SVB가 좀 과도했었다 이쪽에서는. 그래서 문제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거는 결국 이제 신뢰에 대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신뢰라는 게 저도 개인적으로 좀 의아했던 것이 지난주에 파월이 청문회 가서 연설을 했을 때 이야기했던 것 때문에 50bp 인상 가능성이 높아졌단 말이에요. 그럼 아마도 파월이든 바이든이든 그러니까 뭐 CPI가 어떻게 나올지는 뭐 좀 알고 있었는지는 몰라도 SVB가 이렇게 터질지는 몰랐던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기에는 아니 그 전주에 SVB가 터지기 전까지만 해도 50bp 올려야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못한다고 하는 거면 연준의 그런 신뢰성 이런 의심되는 것 같다 이런 얘기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저는 연준에 대한 신뢰성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 만약에요 저희가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 사이에 뭐 이제 의회 증언을 할 때 만약 그런 뭐 위기가 될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미 아직 위기가 안 나왔는데 그 이야기를 먼저 하게 됐다라고 하면 혼란은 정말 컸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파월 의장이 이번 주가 될지 다음 주가 될지 모르겠지만 은행이 하나 무너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는 뭐 자기 자본 쪽에서 문제가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꺼내면 사실 이게 이제 낙인을 찍기 위해 가지고서 엄청 다녔을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이제 중앙은행의 이 그 소통이라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는 완전 고용하고 그 다음에 물가 안정 여기 두 개에 맞춰 가지고서 일어나는 것이고 그 뒤에 만약에 이제 뭐 그 금융 불안정 문제가 생겨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사실 이제 금융위기 이후부터는 금융 안정에 대해 가지고서도 연준의 이제 책무가 추가가 됐다 보니까 그 부분을 이제는 또 다루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그거를 우리가 미리 모든 거를 이제 다 한다라고 일단은 뭐 사실 이제 뭐 그 멘트나 이런 걸로 조절한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고 이런 금융 불안정 문제에 대해 가지고서는 본인들이 쓸 수 있는 정책들이 있단 말이죠. 예를 들면 이번에처럼 뭐 예금자 보호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곧바로 나서게 되는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서 하는 이제 쓸 수 있는 카드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사실은 뭐 저는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연준에 대해 가지고서 신뢰를 그렇게 상실할 정도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여기에 대해서 대응들이 나오고 하면서 아주 전형적으로 과거에 좀 뭐 금융사들 중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대응을 차츰차츰 해나가는 그런 형태로 보이지 않나 싶고 저는 뭐 그거는 있어요. 그러니까는 미국 같은 경우에 생각보다는 금융사들의 이런 문제들이 나오는 경우들이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 제일 잘 알고 있는 거는 금융위기이다 보니까 금융사 문제 생기면 무조건 시스템 리스크로 생각을 하지만은 근데 실질적으로 금융이 완전 무너졌던 경우는 금융위기 때, 그 다음에는 뱅크런이 엄청 발생했었던 저기 그 대공황 때 이렇거든요. 근데 연준 시스템이란 것 자체가 1800년대 후반, 1900년대 초반에 금융사들이 자꾸 망하니까 연준이 나와서 그거를 질서정연하게 해소했으면 좋겠다라는 니즈로서 이제 나오게 된 것이었고 JP 모건이 나서서 그 이후에는 실은 그 두 번의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중간중간에 사실 금융사들은 참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면서 마켓 컨솔리데이션이 엄청나게 발생을 했었는데 그 사이에 사실 특별한 문제를 일으키진 않았거든요. 뭐 저는 대표적으로 보는 게 저축대부조합 때에도 문제를 참 뭐 한 10년 정도 가까이 계속 끌고 갔었어요. 근데 다른 금융시장들은 괜찮았었고 그 다음에 90년대 말 같은 경우에는 뭐 롱텀 캐피탈 매니지먼트 사건도 있었지만은 그때 당시에도 그게 문제가 되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연준의 뭐 신뢰의 문제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뭐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신 뭐 좋은 시나리오로 간다면 인플레도 잡히고 금리도 이제 더 안 올리고 뭐 이런 식으로 돼서 이제 깜짝 놀랐지만 괜찮대더라 이렇게 되면서 이제 좀 무마되는 그런 그림이 그려지면 제일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시나리오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는 거죠? 네, 실은 이제 좀 연준에 대해서 최근에 그
금리가 많이 올라갔다가 또 많이 떨어지고 이 과정에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도대체 연준이 무슨 잘못을 했는가 이거는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얘기냐 하면은 2월 달에 나왔던 1월의 데이터들이 핫했던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에 연준의 위원들이 다들 아주 사실은 그 전부터 정해져 있던 말들을 계속 해왔다라는 거죠. 만약에 앞으로도 수치가 더 높으면은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것보다 더 높아질 수도 있고 보폭이 더 커질 수도 있는데 한 달치 데이터 가지고서는 우리가 그런 결정을 안 내리고 3월 회의 전까지는 한 달치 데이터를 더 보일 수도 있고 뭐 그 다음에 그 뒤에 것들에 대해서는 계속 나오는 데이터들을 보면서 대응을 하겠다. 그래서 또 보니까는 데이터의 계절성이나 노이즈도 좀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얘기를 공통적으로 했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지금 3월 달에 사실상 데이터 다 나왔잖아요. 고용도 나왔고 인플레도 뭐 물가 관련된 것도 나왔는데 보니까 2월에 봤던 거랑은 사뭇 다르거든요. 분위기가. 뭐 간밤에 PPI 같은 것도 나왔는데 예상보다 훨씬 낮게 나와버리고. 그렇죠. 소비에서는 무슨 이제 아까 수요발 인플레이션이 훨씬 자극되는 것처럼 얘기했지만은 이번에는 마이너스가 나와버리고 그렇다는 말이죠. 그러니까는 그 사이에 시장이 굉장히 인플레가 더 올 거야라고 한 달치를 보고 확 기대치를 올렸다가 그 뒤에 나오는 데이터는 이번에는 이 데이터만 봐도 사실은 그 기대치가 확 내려갈 만큼 그렇게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연준은 계속해서 데이터 보고 결정을 하겠다. 한 달치 보지 말고 몇 달치 보자. 다음 달까지는 한 달치 더 나올 것도 있고 이번에 뭐 계절 조정치 등등등등도 있었다라고 했지만 시장이 안 믿었다가 그다음 이번에는 SBB 문제도 있긴 하지만은 데이터를 보니까는 뭐 그렇게까지 뭐 50bp 원래도 저 정도로 만약 나왔다면 50bp 걱정할 건 없었겠네 싶은 정도로 나온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제일 주목을 하는 부분은 연준이 생각보다는 중심은 잘 잡혀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금리를 올려 나가는 과정에서 결국에는 뭔가 하나가 부러진 거죠. 그럼 부러지는 게 나왔고 당연히 거기에 대해 가지고서도 생각을 했을 것이고 조치들이 그래서 발빠르게 나오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 걸리겠지만은 그런 조치들이 나오면서 요거를 조금씩 해소해 나가지 않겠느냐. 네. 만약 연준이 되게 자신감이 넘쳐가지고서 방심하고 있었다라고 하면 문제는 커졌을 것 같아요. 근데 뭐 한 작년 전 한 9월 정도부터 연준이 보이는 태도는 꽤나 중심이 잘 잡혀 있다. 그렇게 봅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이라면 연준에서 나오신 줄 알고 연준을 엄청 이렇게 대결하죠. 내가 뭘 잘못했냐, 막 이런 느낌에. 야, 연준 내가 다 말하지 않았냐. 내 데이터 본다고 했지. 내가 언제 내가 인플레 심하다고 그랬냐, 막 이런 느낌으로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근데 이제 시장은 기분이 나쁜 거죠. 그냥 주가 빠지고, 뭐 금리가 막 이렇게 되니까. 이거 결국 이제 연준이 잘못한 거 아니라고. 저도 되게 동의하는 부분이 연준이 잘못했다라기보다는 지금 현재 환경 자체가 컨트롤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 아닐까.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도 너무 많이 올려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올 수 있는 배경에서 또 뭔가를 말을 또 어떻게 또 해야 되고 막 너무 힘든 과정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연준에서 나오신 것처럼 단정하게 이렇게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 그러면 이제 채권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뭐 요즘에 이제 어제 크레딧 스위스 이야기도 나오긴 하는데 채권 시장이 지금 변동성이 너무 커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막 호가도 없어져가지고 지금 채권이 제대로 기능을 하는 거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괜찮을까요? 뭐 어떻게 보세요? 이게 이제 채권 시장이 워낙에나 지금 사실 이제 전 요번에 보면서 느끼는 게 이거 주식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가 심하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겠다. 채권은 정말 한 번 움직이니까 어마어마하구나. 그러니까 요즘에 저도 채권 운용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올해 이제 채권 투자자들의 심정은 연초에는 이렇게 빠질 일이 아니었는데 빠진다. 그래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쭉 해가지고 참고 있다가 결국은 커버해가지고 채권을 사니까 또 금리가 급등해. 또 다시 또 급락해. 이게 정말 정신을 못 차릴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그래도 되게 양호한 편인 거예요. 되게. 네. 그래서 반응 자체가 굉장히 좀 격하죠. 히스테릭한 그런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 근데 이게 결국에는 돌아놓고 보면은요. 연준이 이제 얘기해온 거에서 한 플러스 마이너스로 뭐
한 0.5에서 0.75 정도를 가지고 지난 몇 달 동안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아하. 근데 하루하루 변동은 무진장 큰데, 근데 뭐 연준이 이제 금리 인상의 폭에 예, 대해서는 그죠? 5%를 나중에 넘냐 안 넘냐 그때 얘기했다가 5% 초반까지는 갈 것 같다 최종금리가 그쵸. 하니까는 그 최종금리 예상이 그 뒤에는 6까지 가는 거 아니냐로 올라갔었다가 네. 지금은 또 그게 또 못 가는 거 아니냐. 사실 2달 전만 해도 2월달 데이터 나오기 전에는 연준 얘기한 것보다 뭐 한 번 정도 덜 올리지 않을까 이렇게 갔었던 거잖아요. 근데 변동은 굉장히 큰데 아직까지도 그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그 최종 금리를 맞추기 위해 가지고서 어느 정도 수준이 있지 상당히 매매들은 과격하게 움직이고 있기는 한데 결국에는 돌아놓고 보면 그 저는 긴축을 처음 요번 사이클에서 들어가기 시작할 때에 비하면 이거는 상황이 훨씬 더 다른 상황이 있는 것 같거든요. 경제 환경 그때는, 자체가. 예, 그때는 2%까지 올리면 될까, 4%까지 올리면 될까, 6%까지 올리면 될까라는 게 정말로 많이 나눠져 있었어요. 맞아요. 그냥 제로금리에서 이제 타이트닝 해 나가기 시작할 때. 근데 지금은 어쨌든 그 생각이 과격하게는 움직이지만 어느 정도는 모여 있다인 것이고 결국에는 이게 막 뭐 파산까지 나왔으니까는 마치 시계가 이렇게 탁 하면 이렇게 한번 휙휙 하지만은 중심을 잡아가듯이 변동성이 앞으로 조금씩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비유를 하면 이제 작년에 금리를 올리기 시작할 때는 이게 끝이 어딘지를 몰랐는데 네. 이제 지금은 이제 거의 끝이 종점을 보이는 상황이니까 그때랑은 지금 상황이 다르다. 그러니 이제 채권 투자하시는 분들 너무 변덕스럽게 하지 마시고 좀 네. 차분하셔라. 이런 이야기도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왜냐면 채권 투자자들이 저렇게 힘들어 버리고 막 그러면 주식하는 사람도 무서워요. 막 그러니까 이제 채권 금리가 진정되는 게 중요하긴 한데 뭐 그런 정도의 상황인 것 같고요. 크레딧 스위스는 또 어젯밤에 간밤에 일이 있었지만 이것도 또 크레딧에도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스위스에도 중앙은행 있어 이런 느낌으로 나도 딱 짜잔 하고 나타난 그런 느낌이긴 합니다. 네. 저는 이제 그 크레딧 스위스는 사실 이 문제가 터지기 전부터 문제가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는 뭐 방만한 경영이나 잘못된 투자를 많이 했다라는 건데 그 사례가 많이 닮아 있는 거는 그 이제 도이치방크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이치방크가 그 전부터 좀 뭐 중국 시장이나 이런 데 배팅을 했었다가 손실이 많이 났다로 알려지면서 뭐 2위 은행하고 그래서 뭐 합병을 해야 되니 마느니부터 해서 거기는 사실상 그때부터 계속해서 뭔가 지원이 필요한 근데 그렇다고 해서 또 망하지는 않습니다. 자기네 입장에서 상당히 중요하고 하니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점점 계속 이제 커트 해 나가기는 하는데 그 사이 지원은 필요하고 살아는 있어야 되니까는 계속 지원책이 나오고 뭐 이런 식인데 크레딧 스위스는 그런 식의 문제에 빠져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빌황의 그런 이제 필상 같은 데서도 손실을 많이 봤었고 하는데 저는 이게 이제 자금의 이런 식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그냥 좀 이 자기네가 투자 같은 걸 잘못했던 게 있었고 그러니까는 작년에 이미 가을에 사우디에서 증자를 받았었고 그 다음에는 지금 또 글로벌 변동성이 커지니까는 또 지원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온 것 같아서 이거는 좀 별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요. 결국에는 그러면은 정부나 이런 데서 나서 가지고서 이 이제 그 금융사가 좋아진다가 아니라 약간 반좀비 상태로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근원에 썩어 있던 것까지 다 도려낼 때까지는 지원받고 또 안 받고 있다가 받고 안 받고 있다 이런 식으로 계속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그러면은 이거는 또 뭐 전염될 그런 건은 아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좀비라는 표현이 사실 크레딧 스위스 주가를 보면 이미 뭐 98% 빠져서 이게 뭐 은행이라고 할 수 있나 싶기도 하고 이미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제 주식시장에서 20% 하락했다라고 얘기하지만 뭐 5년 차트로 보면 보이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98% 이미 빠져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그래서 이미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돼 있고 뭐 정부에 나선 것도 어쨌든 이제 지원을 해주기로 했으니까 이것도 봉합이 됐다.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좀비 상태다. 그러니까 사실 크레딧 스위스는요. 네. 지금의 이 금융사들 문제가 예를 들어 이제 너무 굉장히 저금리일 때 채권을 많이 사놨다가 그때 문제가 확 터졌다 이런 식으로 되기에는 여기 이제 비랑 사태가 21년 초에 터졌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할 기회도 그렇게 없었어요. 약간 지금의 행태로 갈 수 있는 왜냐면 그때부터 예금은 계속 주로 왔었고 이 회사는. 그러니까 여기는 제가 알기로 몇 분기 연속 적자인지 모르겠어요. 뭐. 빌황 이후로 계속 적자였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조금 이거는 이제 지금 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데 다른 나라들이 그때 터지니까는 마치 이게 이제 비슷한 것들로 인해 가지고서 요인으로 인해 가지고서 나오는 것처럼 일견은 보일 수가 있는데 여기는 정말로 좀 문제 자체가 독자적으로 나온 게 크고 그러다 보니 저는 이제 그랬던 비슷했던 사례가 이제 2010년대 초중반에 나왔었던 도이치방크랑 비슷한 그런 생각이 든다라는 것이죠. 뭐 문제가 있긴 하지만 이 두 가지 문제 모두 비슷한 것 같아요. SVB도 그렇고 크레딧 스위스도 그렇고 시스템 위기로 확산될 거냐 그건 아니다라는 이야기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네. 네. 그 FOMC 얘기하고 이제 미국 얘기를 조금 더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다음 주에 FOMC 회의가 있어요. 관전 포인트는 뭐가 될까요? 이게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3월 FOMC 회의는 가장 최근에 있었던 한국은행의 금통위하고 판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은 금리를 올릴 것이냐 아니면은 인상을 중단을 해야 될 것이냐. 근데 안 올리기에는 또 인플레가 걱정이 되고 네. 또 올려버리기에는 우리나라는 당시에 경기 상황이 문제가 된다라고 봤었고 미국의 경우에는 금융 안정이 문제가 된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둘 다 이제 그런 이제 어려움을 겪는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는 양다리를 걸쳤거든요. 최근에 중앙은행들은 정책의 수단이 많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단순히 건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대차대조표를 건드린 정책이라든지 그 다음에 기자회견이라든지 그리고 뭐 소수 의견을 반영을 뭐 몇 표가 있었다고 한다든지 포워드 가이던스를 제시를 한다든지 아니면 표정을 이렇게 찡긋한다든지 뭐 이런 거죠. 정말 다양한 수단이 커뮤니케이션이 발달을 했죠. 그렇죠. 그런 점을 생각을 해보면은 한국은행이 딱 이제 금리는 동결을 했는데 나머지 모든 부분에서 이제 매파적으로 나왔었죠. 그러니까 포워드 가이던스에서 올릴 수 있다가 뭐 다섯 부분으로 명이다. 증가를 했었고 소수 의견도 나왔었고 그리고 기자간담회에서도 이거를 절대 인상이 끝으로 보면 안 된다라고 해가지고서 여차하면 우리가 인플레가 있다면 더 올릴 수도 있다. 근데 지금은 그냥 동결이다. 일단 조금 앞에 뭐라 그래야 될까? 차 운전하는데 앞에 시야가 굉장히 안 보일 때 잠깐 멈춰서 가는 걸로 봐달라. 이런 식으로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하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연준도 제 생각에 만약에 25bp를 올린다라고 하면 나머지 모든 것들이 굉장히 비리기로 나올 것 같아요. 우리가 비록 올리기는 했지만은 당장 그 다음 회의부터 멈출 수 있고 우리 금융 안정을 생각해서 하고 있고 뭐 점도편에 이런 모든 부분들이 비둘기로 그러면은 중화가 되겠죠. 반대로 인상을 안 하면 나머지 부분들 매로 해서 우리가 비록 잠깐은 이제 좀 최근에 이런 일들이 있어서 쉬어가는 걸로 보이지만 금리 인상 끝났다라고 사이클 끝났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 우리 언제든지 올릴 수 있다라고 해서 양다리를 걸쳐서 시장에 주는 메시지를 우리는 모든 걸 생각을 하고 있고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식으로 주려고 노력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가능성이 높은 거는 둘 중에 동결 쪽이 가능성이 높을까요? 지금으로 봐서는 아직까지는 25bp 인상이 더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뭐 또 계속 금융사 중에서 파산한다 이런 게 나오면은 동결로 갈 거가 동결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리고 그 동결의 의미는 물가를 잡았다는 승리 선언이라기보다는 아직은 끝나진 않았지만 잠깐 쉬어가자. 왜냐면 너무 난리 아니냐 이런 느낌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최종금리 뭐 이제 찾아가는 단계에서는 이런 식으로 보폭이 좁아지고 때로는 멈췄다 이런 식도 가능하다 이렇게 뭐 표현을 해주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어쨌든 높은 금리, 그러니까 빨리 올렸으니까 좀 쉬어갈 수도 있는 거다 이렇게 뭐 익스큐즈를 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또 뭐 다른 질문들은 뭐가 있을까요? 또 요즘에 이제 그런 거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정광훈 대표님이라면 어떤 질문을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네. 기자회견이 있다면 이거 있잖아요. 정광훈 대표님의 네. 질문은 뭘까요? 전 사실 이번 달에는 별로 질문을 할 게 없다는 생각이. 아, 그래요? 왜냐하면 양다리를 걸치면서 뭐 상황에 따라 이럴 수도 있고요. 우리는 상황에 따라 저럴 수도 있습니다. 라고 뭐라고 얘기해도 그럴 수도 있다라고 대답을 할 거니까. 네네. 그러면은 결국은 그냥 이제 앞으로 데이터가 우호적으로 나올 것이냐 아니냐가 뭐 그거를 예상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보고요. 사실 그러기에 연준 입장에선 지금 조금 운이 좋은 면은 있는 게 만약 예를 들어서 지금 유럽의 경우에는 인플레 대응 때문에 원래도 더 이제 긴축의 속도를 이제는 연준보다 높여갈 것으로 최근에 이렇게도 예상이 나왔었잖아요. 네. 근데 다른 나라들 가령 뭐
좀 규모 있는 나라 중에 한국이나 캐나다나 호주나 이런 데들을 보게 되면은 완연하게 이게 거의 이제 긴축의 막바지에 왔음을 알리고 있잖아요. 한국도 일단 동결했고 더 올릴 수도 있지만 네. 캐나다도 같은 스탠스로 동결을 했고요. 호주도 뭐 이번에 25bp를 올리긴 했지만은 다음에는 동결을 할 수 있다라는 의지를 강하게 표명을 했고 이 통화 정책이란 게 나 혼자만 반대로 움직일 때가 위험한데 근데 비슷하게 하는 데들이 나올 때에 하게 되면 뭔가 글로벌 공조의 형태를 띠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요거는 투자자들을 좀 안심시킬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동결이 되더라도 이게 마치 이제 연준이 그래서 인플레 잡는 걸 포기해서 그러면 동결하면 더 큰 문제가 벌어질 거야. 네. 그런 상황은 지금은 아니게 되었다라고 봅니다. 별로 그래서 질문을 크게 질문할 게 별로 없다. 예. 할 게 그렇게 뭐 있을까라는 생각을. 그러니까 그 원래는 고용과 물가였는데 이번에 이제 금융 안정이라는 키워드가 하나 더 생긴 거고 아마 이제 뭐 파월한테 이게 뭐 따지듯이 물어보는 사람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 뭐 그렇게 말을 해가지고 이렇게 시장의 변동성을 키워놨냐. 네. 그 뭐 파월은 또 그렇게 대답하겠죠. 니네들이 키운 거지 내가 뭘 잘못했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누구 잘잘못이냐에 떠나서 사실 미국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사건들은 기존에 이제 패권국이었다라는 점이나 뭐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약간 좀 민망한 그런 일들이긴 해요. 왜냐하면 그 항상 금리를 올렸을 때는 딴 나라들에서 부러지면 내가 아이고 어디 아프니 그러면서 좀 어루만져주고 이런 구조였다면 미국 본토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게 좀 많은 사람들이 좀 충격을 받은 것 같긴 하거든요. 그 앞서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미국이 금융사가 많고 이게 많이 망합니다. 네네네. 70년대 이번에 좀 크기가 커서 그렇지 뭐 작은 것들은 굉장히 좀 많이 망했었죠. 그러니까 70년대에도 금리를 많이 올렸었잖아요. 이제 그러고 나서 80년대 초중반부터 소위 말해 그 저축 대부조합 사태가 빵빵빵빵 터지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뭐 4,000개 중에 1,000개가 망했으니까 그런 과정을 거쳤던 적이 있고 90년대 이제 후반으로 갔을 때도 그때 금리를 올려나가다가 이제 LTCM이 뭐 러시아 문제가 터지면서 그러긴 했지만은 또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면서 그 뒤에는 이제 그 금리 인하를 잠깐 또 했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어쨌든 금리를 인상해 나갈 때에 미국도 과거에는 뭐 이렇게 몇 차례는 금융사들이 이렇게 그 중에서 뭐 망하거나 망할 위기에 처했었던 그런 적들은 뭐 종종 있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종종 있었던 일이다. 너무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 네. 이런 거네요. 네. 좀 차이가 나는 게 과거 같으면은 금융사들이 특히 이제 큰 금융사들이 뭔가 영업의 행태가 되게 비슷하고 그리고 레버리지 비율이 되게 이제 레버리지 많이 내가지고서 운용을 한 게 드러났었던 그런 게 문제가 됐는데 이번의 경우에는 그 이후로 금융위기 이후로 사실 규제는 굉장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특히나 상위권 회사에 대한 규제는 대단히 강하게 들어갔었고 그러다 보니까는 레버리지를 내려고 해도 못 냈었어요. 네. 특히 이제 상위 회사 중에 모 회사는 총자산 규제를 계속 해오고 있거든요. 금융위기로. 자산을 못 늘리는데 뭐 사실 그러면 별로 할 수 있는 게 여러 개 그쵸. 엄청 제한적이잖아요. 그래서 자기 자본 대비해서 총자산 레버리지 내는 게 진짜 금융위기 직전에는 막 30에서 50배 이렇게 됐는데 지금 보시면 10배에서 15배 사이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 중에 물론 문제 있는 게 분명히 있겠지만 이렇게 확 그 뭔가 감시를 굉장히 해놔버리면은 구조적으로 터진 문제는 리스크는 많이 줄어드는 것이죠. 어쨌든 뭐 그런 상황이고, 그러니까 대형 은행들로 돈이 예금이 너무 물밀듯이 들어간다. 그래가지고 간수가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거는 보면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대형 은행한테는 기분 좋은 일일 수도 있어요. 장기적으로 보면 뭐 크레딧 스위스도 그렇고. 네. 크레딧 스위스에 있는 그 정말 그 부자 고객들이 어디로 가겠어요? 뭐 JP 모건이나 골드만삭스로 가겠죠. 네. 그러니까 도움이 되는 사건이긴 합니다. 좀 씩 웃고 있긴 할 거예요. 그래서 음모론들도 나오기는 하죠. 네. 이렇게까지 된 데에는 대체라는 식으로 하긴 하는데 약간 이제 좀 이상하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 말씀드리자면 아까 이제 FOMC 결정이랑 연관돼 있어서 그런데요. 만약에 금리를 올리잖아요. 그러면은 금융사들한테는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금융사들이 영래포 쪽에 이 영래포 쪽에서 금융사들은 수익을 올리잖아요.
민간 금융사들은 수익을 올리는데 그 금리가 기준금리에 연동이 돼 있죠. 네. 그걸 올려주면 조금이라도 맡겨서 수익 향상에는 도움이 됩니다. 돈을 더 받을 수 있죠. 네네. 그리고 아주 아이러니하게도 기준금리가 시중금리하고 때때로는 다르게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올린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인플레 더 이제 확고하구나 혹은 좀 더 침체 가능성이 높아지겠네 하면 장기금리가 또 더 안정화가 돼 버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 봐서는. 그래서 뭐 이번에 뭐 금리를 진짜 올리면은 반대로는요. 그러니까 멈춰도 와 연준 신뢰 끝났어. 혹은 올리면 와 이것도 또 큰일이야. 지금 물리 환경이 절대 아닌데 싶지만 아주 현실적으로는 그게 진짜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좀 생각이 들고요. 금리를 올리는 것이 은행주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은행들에게 도움이 수익성에 네, 수익성에 뭐 어떻게든 도움이 된다. 네, 네. 뭐 어디 또 뭐 어디 딴 데가 또 부러지지만 않는다면 뭐 신뢰의 문제이고 하고 그러니까. 근데 이게 다 결국에는 다 신뢰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뱅크런이 일어난 것도 결국은 못 믿겠어서 뺀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제 이 모든 문제가 미국 사람들이 더 이상 돈을 안 빼고 아 그래 연준을 믿자. 그리고 정부를 믿자. 그러면서 돈을 더 안 빼면 이제 안정화가 되는 건데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그걸 위해서 SVB의 처리가 빨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빨라야 된다. 그러니까 일단 SVB 같은 경우는 처리가 과거의 금융사들의 자산을 정리할 때 비해서는 빠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가지고 있는 게 대출이 많으면 심플하잖아요. 그죠? 네네. 만약에 대출이 많으면 이건 좀 어렵거든요. 근데 일단 투자 자산이 60%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은 가져가기 나눠 갖기가 그 이제 정리를 유동화를 시장에서도 시키기가 거래가 되고 있는 네, 거니까. 상당히 쉽고 그 다음에 대출로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 가지고서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데 뭐 그 700억 달러 대출 나가 있는 게 중요한데 지금 벌써 얘기 나오는 게 뭐 블랙스톤이라든지 아폴로라든지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여기에 분명히 이제 할인을 많이 해서 줘야 넘겨야 되긴 하겠죠. 근데 어쨌든 그게 빨리 일어나 가지고서 그래서 전체 이제 요거를 다 뭐 정리하고 봤더니 그래서 예금액 대비해 가지고서 금액이 얼마가 좀 남는다 뭐 아니면 얼마 부족하다 이게 빨리 결정이 나버리면 그러면은 사실 이거는 신호 효과가 있죠. 다른 데에 대해서도 이런 식으로 빨리 되니까 예금자들이 그렇게 걱정할 게 없다라는 거를 실제로 보여줄 수 있는 거다라고 봐요. 그래서 네. 요 이제 자산 유동화의 속도가 저는 제일 중요하다 보고 일단 그랬을 때는 과거 대비해서는 유동화하기에 좋은 것들이다. 예, 난이도는 좀 낮다라고 이게 생각합니다. 한번 망하면 그걸 정리하는 게 되게 이게 빨간 닥지 붙은 거잖아요. 그래서 네네. 정리하기 되게 어려운데 그나마 잘 팔리는 물건들이 집에 있는 거다. 그래서 좀 거래가 좀 되면서 빨리 정리가 되는 게 필요하다. 이게 정리가 얼마나 보통 과거에는 걸려요? 이게 그게 그런 게 대중이 있나요? 그 이제 지금하고 비교하는 뉴잉글랜드 은행 같은 경우는 91년에 이게 터졌었거든요, 사건이. 네네. 근데 뭐 2006년 이럴 때까지도 배분 가지고서 싸우고 막 그랬었던 걸로 제가 뭐 어디 나와 있는 거를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왜 그러냐면 대출이 많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대출은 예를 들어서 제가 개인 대출을 해줬는데 그거를 그렇죠. 누가 가져갈 거냐? 예, 이거를 그러면 얼마 깎아서 가져갈 거냐? 그렇지. 이런 걸 하는 게 어렵다는 것이죠. 굉장히 다만 근데 힘들겠죠. 지금은 어쨌든 채권 투자를 워낙 많이 오히려 채권 투자 때문에 문제가 된 거긴 한데 이 투자를 워낙 많이 해놨으니까 오히려 이건 해소하는 일단 데는 네, 거고. 60%는 해소가 바로 될 거고 나머지 중에서 이제 그 실리콘밸리 쪽에 테크하고 바이오 쪽에 나간 그 대출들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인데 이 속도가 하여튼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국내 시장 얘기 조금만 더 여쭤보면요. 이제 국내 시장도 좀 SVB 이후로 좀 충격을 받긴 받았는데 그래도 막 급락하거나 그럼 엄청나게 심각한 것 같지는 않아요. 어떻게 좀 보시는지. 네. 그러니까 시장에서도 네. 지금 이 부분이 뭔가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것이다라고는 생각을 아직 안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주식 시장이 뭐 빠지고 오르고 막 그렇게 하지만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난 금요일 대비해 가지고서 별로 그렇게 지수가 변동된 것도 사실은 뭐 2% 네. 빠졌나요? 뭐 그 정도는 그렇게 큰 건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는 시장 반응도 좀 문제가 있는 건 분명해 보인다. 근데 아직까지 시스템 걱정까지는 아닌 것 같아라고 반응을 하면서 매매를 하시는 게 아닌가 싶고 한국의 경우는 사실은 금융주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는 오롯이 이 부동산 관련된 부분이고요. 그쵸. 우리는 이미 이제 작년 가을부터
한번 확 터져가지고서 지금 한번 사다 해소를 하기 맞죠? 위해서 노력 중에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이게 뭐 3개월마다 돌아오는 거나 이런 거에 대해 가지고서 계속 이제 엄청나게 이게 터지면 안 되니까 김을 조금씩 빼나가는 과정을 거쳐가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 아직까지는 그 컨트롤이 잘 되고 있는 거고, 뭐 제 생각에는 우리도 이제 뭐 금리 인상 사이클이 거의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면 일단은 뭐 작년 가을하고는 좀 상황이 그럼 완전히 달라지는 거잖아요. 어디까지 올릴지 모르는 상황하고는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제 뭐 군데군데 거기에서도 우리도 막 부도가 나고 하산하는 곳이 나오기는 하겠지만 건설사라든지 이런 데서요. 그렇지만은 그거 해소를 해 나가고 있고, 뭐 제가 볼 때는 이렇게 그 시스템적인 문제는 건드리지 않으면서 이렇게 좀 그런 버블 김을 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긍정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사실 또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거버넌스 관련해서 이제 올해 굉장히 핫했던 그 SM이라는 종목이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됐어요. 정리가 되고 나니까 주가가 또 좀 빠졌단 말이에요. 좀 약간 김이 됐다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런 거죠. 쉽게 말하면. 이거는 이 현상을 보면서 이제 투자자들이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뭐 교훈이랄까? 이런 게 있을까요? 왜냐면 막 이렇게 너무 흥분했다가 또 네. 게임이 끝나니까 또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되는 거였어? 아,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행동주의에서 특히 경영권 분쟁은 뭐 행동주의의 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주주 입장에서는. 그래서 당연히 분쟁이 붙어 있는 상황에서의 주가가 제일 좋을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는 이제 누가 승자가 결정이 되고 나면은 그때부터 볼 거는 이제 그래서 장기적으로 그 이 경영 쪽에서 사이드 쪽에서 경영 미래 가치를 잘 키워낼 수 있을 거냐. 완전히 다른 주식이 된 거예요. 회사는 예, 그대로지만 주식을 바라보는 투자자들의 관점은 달라진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극적으로 바뀌게 된 거라고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보통의 경우에는 이런 행동주의가 좀 더 시간이 오래 걸리죠. 왜냐면은 이거를 요구를 하고 안 받아들이고 그쵸. 좀 표대결을 한번 해보고 그쵸. 그래서 조금 또 뭐 좀 의견이 관철이 되면은 그 다음에는 이쪽에서도 또 뭔가 반발 카드가 나오게 되고 맞아요. 그런 거를 좀 지리멸렬하게 이제 겪으면서 가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례 중에서 이거는 정말로 어찌 보면 단기간에 확 이렇게 결과물까지 나오게 된 조금은 오히려 약간 좀 특이 사례다. 저는 이제 행동주의 중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이번에 약간 좀 특이 사례인 거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움직임들은 있겠죠. 계속 관심을 가져야겠죠. 네, 이거는 이제 앞으로 지금보다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 건 아니다인데 그게 환경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보통 이런 주주 행동주의가 꽃을 피울 때에는요. 예전에 미국도 그랬고 그 다음에 가까운 우리 옆에 일본도 그렇고 주식 시장이 크게 하락한 이후에 이게 꽃을 좀 피웁니다. 왜냐하면 손실이 너무 많이 났는데 뭐라도 쿡쿡 찔러가지고서 좀 세상을 바꾸는 건 분노예요. 예, 그렇죠. 짜증이 나야 돼요. 네. 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도 뭐 그 보시면은 1970년대 이게 확 증가를 하는데 그때 주식시장 안 좋았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도 소위 말해 최초의 행동주의 2000년부터 시작이라 하는데 90년부터 10년 동안 증시가 4분의 1 토막이 나버리니까 네. 그러니 행동주의가 일본 쪽에서도 뭐 그렇게까지 서로가 이렇게 연계되어 있고 하다고 하는 일본에서도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사실 3,300이었던 주가가 2,100 뭐 포인트 때까지 떨어지니까 주주들 입장에서는 뭐라도 이렇게 우리가 더 가져가고 싶다 생겨나고 그러고는 또 하나가 이제 제도적인 부분의 변화도 있다라는 건데 스튜어드십 코드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일본에서도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한 이후에 실제로 행동주의가 증가를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회사들도 주주 환원책을 점점 더 많이 내놨거든요. 근데 한국의 경우에는 요게 결국 우리는 좀 국민연금이 해야 되잖아요. 국민연금이 2018년도에 도입을 했고 세부안을 마련해서 다른 운용사들도 기존에 그 뒤에 뭐 19년 이렇게 마련을 했어요. 20년에. 저도 이제 그때는 회사를 다니고 있었으니까 그때 외부 이거 해주는 쪽 컨설팅을 이제 받아가지고서 실제로 운용사에 이식을 하려고 해보면 처음부터 대외적으로 싸우라고 얘기를 하는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은 어떠냐면은 뭔가 행동주의 대상이 되는 기업에게 비공개 레터를 먼저 보내라가 첫째거든요. 그렇게 하고서 이제 1년 안에 주총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그런 변화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서
공개로 갈지 여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보통 2단계가 공개 레터를 보내요. 그렇게 했는데도 안 되면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제한까지 가는 식으로 보통 구성이 돼 있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이제 뭐 싸움을 하더라도 미리 좀 네. 언지를 좀 주고 네네. 말 안 들으면 나 왜냐면 바로 이렇게 이제 해야 된다. 회사가 받아들일 수도 있는 것이기 그렇죠. 때문에요. 그리고 명분 쌓기 싸움이기도 합니다,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는 지금 타임라인이랑 계산해 보시면 아, 2019, 20년에 스튜어드십 보낸 코드를 거죠, 도입한 계속. 곳들이 비공개를 하다가 하다 안 되니 이제 공개 플러스 제한까지도 가는 거거든요. 아, 그러니 이게 물밑에서는 지금도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는 건들이 많을 거잖아요. 아, 그렇죠. 이게 계속 이제는 양성화가 될 거다라는 거죠. 아, 그래서 이게 앞으로는 늘 수밖에 그- 없습니다. 네. 그 메뉴들이 많군요. 이게 나올 수 있는 것들이. 네. 그러니까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 이런 과정을 거쳤다라는 거를 이제 뭐 이제 운영 쪽에 있는 분들은 아시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큰 조류가 될 거다라는 거를 이제 느끼시는 거죠. 그렇죠. 그렇군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그러면 시장에 대한 이제 긍정적인 시각은 계속 그대로 유지를 하셔도 되는 상황인 거죠? 큰 변화는 없으신지. 그리고 만약에 네네. 혹시 변화가 있을 수 있다면은 어떤 게 있을 수 있다면 변화가 있을 수 있는지 이 질문 같이 드려본다면. 근데 저는 사실은 뭐 생각은 완전히 동일하고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아까도 이제 인플레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 이번에 나온 걸 보니까는 뭐 지금 요번에 6%가 전년 동기 대비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추세로 가게 되면 다음 달 발표에서는 5% 초반이 나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4%대, 6월이 되면은 뭐 3%대로 아니면 정말로 이 숫자들이 좀 개선이 되면 2% 후반도 나올 수 있는 그 페이스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인플레가 일단 조금 내려가게 되면 사람들의 생각도 많이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경기가 좀 좋아져야 되는데 경기가 많이 좀 떨어졌었잖아요. 근데 여러 가지들 그런 경기 선행 데이터들의 경우에는 최근에 2달 연속 이미 좀 올라오고 있고 글로벌 자체가 그러니까 중국의 아마 리오프닝 덕이 제일 클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뭐 아마 이달에 나올 숫자도 조금 또 상승을 이어가지 않을까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 경제에 대해 갖고 침체에 대한 우려도 오히려 차츰차츰 가시게 될 수 있을 것 같다. 플러스로 그러다 보니까는 미국 기업들의 이익 추정치 변화도 미래에 대한 부분도요. 계속 내려갔었어요. 10% 이상 이제 최고점 대비해 갖고서는 내려갔었는데 이번에 이미 실적 시즌은 끝이 났는데 보통 실적 시즌 때 이게 조정이 크게 되잖아요. 네. 근데 됐는데 그 사이에 크게 빠지지 않았고요. 요즘은 이렇게 옆으로 가고 있고 살짝 올라가기도 합니다. 지금 이익 추정치가. 그래서 이익 추정치도 어느샌가 이제 횡보하는 구간에 들어왔고 요 다음에 조금 이제 제가 볼 때 몇 달 지나면은 오히려 추정치가 상향될 수 있는 그런 그림으로 일단은 가고 있다. 제가 보는 데이터에서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변수가 있다면 만약에 변수가 있다면은 지금 나오고 있는 이 문제죠. 그러니까 시스템 리스크를 건드릴 정도의 뭔가 크레딧 이벤트가 발생을 한다. 그러니까 SVB든 예. 크레딧 스위스든 이 문제가 우리가 지금 오늘 얘기했던 것과는 좀 다른 모습을 보이면서 더 불안해하고 그러면서 이제 시스템 리스크로까지 확산될 가능성을 네. 제외하면은 긍정적으로 봐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다. 네, 나머지 쪽에서는 뭐 우려했던 것들이 점점 이렇게 가셔가고 있다. 그렇게 보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 달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